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재원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일본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100조, 200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재정 투입해가지고 나눠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분께서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셨던 분께서 그거 이제 제1공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 말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류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을 너무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또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어제 열렸는데 기본소득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 이게 선명한 자리였다 이런 평가들인데 우선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현 변호사님. 사실은 첫 토론회였잖아요. 네. 지난번 국민 면접은 사실 별로 흥행을 못했어요. 근데 어제 토론회는 그래도 좀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좀 붙었거든요.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좀 세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 경선이 좀 뜨거워지고 있구나. 네. 그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엑스펠 관련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셨는데 그 문제는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어제 민주당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었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7대2로 싸우셨죠.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지사의 편을 좀 들어준 것 같고요. 1등 후보는 외로워요.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잘 이겨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다. 네. 앞으로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검증, 토론회, 면접에서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다. 이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지도자,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7대2의 싸움이었다 이런 진단인데 이제 예비 경선 과정을 거쳐서 9명 후보 중에 6명을 우선 뽑잖아요. 네네. 후보들 간에 지금 합종연행도 진행 중인데 네. 지금 정세균 전 총리와 방금 출연했던 이광재 의원 7월 5일까지 내일 네네. 결정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둔 이른바 이 후보 간 단일화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세요. 거기에 아마 정세균 후보랑 지금 이낙연 후보가 만났으니까 네. 아마 그것까지 염두에 두겠죠. 지난번에 아마 세 분이 그 경선 연기할 때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경선 연기해야 된다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평가하기를 정치 공학적인 단위로 아니냐. 네. 가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2등이 돼서 나중에 결선에서 이제 1등 후보를 앞서기 위한 단순히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는 감동 없거든요. 네. 이거는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라서 뭔가 그래도 정책이든 아니면 무슨 이념이든 공감이든 그런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 단일화도 그냥 여론조사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 지지자들이 공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네. 갖고 있어요. 단일화의 전제 조건은요. 나랑 저 사람이 단일화하면 1등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단일화를 해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왜 단일화를 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단일화 논의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무의미한 정치적인 문법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이제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로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요. 지지자들 간에 이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그때 그렇죠. 검찰 수사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일단은 지나쳤다. 과했다라고 얘기했죠. 마녀 사냥이라는 네네. 표현을 써서 우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라면 네네. 조국 전 장관 가족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거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이제 민감한 이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 같은 발언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정치인의 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변호사, 법률가의 문법이죠. 법률가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맞는데
이제 그 말을 굳이 할 필요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는 좀 과했다. 사실 네. 너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 홍준표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가족을 수사하거나 이럴 때는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수사하지 그게 뭐 법에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가 예전에 유신 때도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 만약에 뭐 같은 죄를 저어도 아버지만 처벌하고 아들은 봐주는 식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뭐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찌 보면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라 볼 수 있는데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행 전략 고심하면서 이른바 뭐 독한 면접 그걸 내걸었던 민주당 이 전략 자체가 이게 좀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 이제 배경에는 김경률 회계사 후보 면접관 맡겼다가 그걸 철회했잖아요. 네. 이게 좀 후보들 간에 입장차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김경률 그 회계사가 딱 면접관으로 민주당 경선에 등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흥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사람도 무슨 질문이 나오고 무슨 답변을 할까 관심 있어서 볼 것 같은데 김경률 회계사를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거야. 이런 식의 규정을 하는 거는요. 네. 민주당 스스로 축소지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과 지도자는요. 외연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우리끼리 나를 옛날에 비판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최소한 네. 저 사람만은 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와 판단과 생각은요. 자꾸 당을 왜소화시켜요. 네. 자꾸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 이번 경선 과정 중에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그런 하나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조금 네. 달리 보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쓴소리 많이 해왔는데 이 펀드 관련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해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조국 가족 펀드다, 권력핑 비리다 이걸 굉장히 계속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나 보면 그렇지 않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김경률 회계사까지는. 네. 야당 이야기 좀 해보면요.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권영세 의원을 만났습니다. 입당 시기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또 입장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네. 우리가 지금 야권 후보들을 놓고 보면 가장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네. 왜 현 시점에서 내가 왜 국민의힘에 들어가? 나가 왜 보수 후보라는 그런 한계를 내 스스로 규정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보수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40% 정도의 지지율은 내가 이미 확보를 했다. 네. 그러니 중도층과 합리적인 진보층을 내가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것, 우리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잖아요. 압도적인 정권 교체. 네. 그러니까 보수 40%랑 그다음 30% 정도 이렇게 합쳐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건데 네. 저는 좀 판단을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 장모가 구속되면서 네네. 이른바 처가 리스크를 겪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당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마 점, 네. 캠프 내에서도 나올 것 같고요. 사실 네. 이제 방어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엑스파일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장모 사건에 나왔을 때도 그냥 뭐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 뭐 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입당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랑 똑같아요. 시범 발언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니까 뭐 그런 얘기 없다 얘기하는데 지금 입당도 똑같잖아요. 네. 권영세 의원은 뭐 가만히 그냥 뭐 8월 입당하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묵시적 합의한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 막상 또 이 캠프 측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묵시적 동의로 봤다. 한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 버리면 사실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네.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나오는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입당에 대해서 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정도 나오면 딱 좋은 거예요. 네. 서로 그러면 조만간 입당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 뭐 대변인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권영세 의원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오히려 안 한만 못한 만남이 돼버린 게 아닌가.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럴 만한 그 사람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캠프 측에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엑스파일 존재를 처음으로 이제 공식화해서 알린 우리 장 소장 나와 계시는데
그 엑스파일 내용 안에 최근 장모가 구속된 사유인 의료법 위반 이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너무 잔인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그 네. 의혹과 관련된 사항은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파일에는 그냥 세간에 알려진 것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총 집대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별 사안이 뭐 이거는 들어있어 저건 들어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별 사안을 그럼 여쭙지 않고 네.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네, 다니잖아요. 네, 네. 장 소장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11가지 네. 버전 그 더 내용이 많아졌어요, 이제. 네, 그 내용이 갖고 있던 처음에 봤던 그 내용과는 유사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버전입니까? 단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비슷하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네. 거기에는 되게 정교하게 잘 정제되고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검증하고 공격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다른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허접하다. 네. 그것과는 좀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두 가지 파일이 네. 하나는 정부기관 중요한 대목에서 죄송합니다. 글씨가 요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이고 하나는 또 여권 발의다 그런 표현을 하셨던데 네.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 파일을 입수를 했는데 네. 하나는 저에게 전해준 분도 이것은 어떤 국가기관이 어떤 기관이 만들었다라고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 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의혹, 처의 의혹, 장모의 의혹 이런 식의 세부 섹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측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전달해 주신 분은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엔 여권에서 만들었다라고 네. 저에게 정확히 진술을 해 주셨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장 소장님 최근에 교수님 되셨습니다. 장 교수님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절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어디서 만들었느냐? 특히 이제 여권, 기관, 그러니까 정부와 기관과 여권에서 뭔가 만들었을 것이라는 약간 제가 보기엔 추측성인데 그걸 자꾸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하실 거면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전달해 주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저는 이렇게 밝혀드린다,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 사찰 공작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전달해 준 분이 네. 특히 첫 번째 문서 같은 경우엔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는 금액이 적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이 개입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그 문서를 받았다라고 두 가지로 증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관이 만들었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예를 들면 불법 사찰이라면요 미행을 하거나 도청을 하거나 아니면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정말 세밀한 사생활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네. 제가 보고 판단했을 경우엔 그러한 사항들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그냥 윤석열 총장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지 총 정리한 문건이지 네. 그것을 불법 사찰, 그러니까 사찰이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문서 만든 것 자체가 사찰이죠. 근데 불법 사찰이라는 개념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조금 하나 추가하면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장모든 뭐 부인과 관련된 건 다 돈이 나와요. 주가 조작에도 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게 이미 경찰 수사 보고서 나와 있고 네. 사무소 위조도 금액이 나와 있죠. 금액이 얼마다. 이번에 문제된 것도 뭐 22억 9천만 원 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님 얘기처럼 단순히 금액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했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왔느냐까지는 나와야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순히 이제 금액 나왔으니까 국가기관이 관여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 이제 현 변호사님이 저렇게 이제 의심을 하시면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 제가 감내할게요. 근데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현 변호사님 계좌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 있는지는 현 변호사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으니까 좀 대화의 진전이 좀. 네. 하여튼 그런 안 뉘앙스는 되는데. 같습니다. 보니까 네네. 통장에 얼마 남아 있다. 뭐. 자, 그러면요. 제가 질문을 특정할 필요는 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별 문제가 아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과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뭐 또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아니다. 이게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장 소장께서는 이 방어하기가 어렵고 이게 굉장히 파급력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나온 의혹들을 총 개수로 보면은 한 20여 가지가 돼요. 네. 그 옛날에 많은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한 두세 가지 의혹들, 그것을 잘 뭐 해명하고 방어하고 논쟁으로 불러일으켜가고 그래서 좀 넘어갔는데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미 규명된 거 있어요. 네. 별로 문제가 안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거랑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서 정치인을 검증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개수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윤석열 캠프의 그러한 대응 수준으로 봐서는 방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네. 모여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거예요.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런 식의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 캠프에는 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 구조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문제없이 넘어가려면 윤석열 총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당이라는 보호막을 빨리 본인의 갑옷으로 입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지금 아내인 김건희 씨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반박을 했고 또 그 내용과 별도로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안들이 앞으로도 대응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것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략 뭐 이제 장모 사건 빼놓고 6가지 정도가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권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공격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상당히 좀 난감하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의 역량과 캠프의 수준으로는 힘드니 집단과 진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어쨌든 김영삼 도서관 또 박정희 재단 방문하면서 일정을 네네. 지금 네. 수행하고 있는데 뭐 민심 투어도 예정대로 네네. 한다고 하고요. 일단 처가와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행보로 봐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처가와 거리를 두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은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대부분의 행사라든지 이거는 공개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비공개로 했거든요. 나중에 알렸어요. 그 전에 왜 전원 정치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직접 뭐 밝히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또 뒤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기자들은 이제 국민들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장모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물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의혹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럼 뭐 죄송합니다든지 아니면 뭐 사후비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관여한 게 없으면 나와야 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예외가 없다라고만 해버리면 당연히 더 물어보겠죠. 네. 그럼 그래서 저는 뭐 페이스북 오픈한 것도 그렇고 이런 행사도 그렇고 공개로 하시라. 그리고 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시라. 그리고 네. 답변을 하라. 이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자꾸 피한다고 늘지 않아요. 저는 네. 공개 행사를 하고 기자들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을 하시라. 그렇게 네.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엔 정치를 지금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캠프도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비하는 거 보고 1, 2주 있다가 아직도 혼란스러움이 계속 가중이 되면 그때 비판하시고 지금은 좀 너그럽게 좀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장 소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대응과 정무적, 정치적인 네. 대응은 분명히 구별돼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당과 당에 있는 의원들을 보호막을 삼아야 된다. 그런 식의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외주자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민의힘은 그 내부 당내에 있는 그 주자들 출마 선언도 또 어떤 대선 행보도 본격화합니다. 뭐 홍준표 의원이 있고 또 윤희숙 의원이죠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하나의 뭐 이한 삼안의 어떤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좀 더 기회를 우선 주기 위한 것인가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당내 강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아마 모든 시선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가 있잖아요. 전 네. 원장으로 가 있어서 당내 주자들이 열심히 뛰긴 하는데 주목은 별로 못 받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상황은 오래 갈수록 제가 보기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죠. 계속 네. 결국은 입당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하다가 끝날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선이라는 거는 구도도 짜야 되지만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본인의 얘기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입당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처럼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우리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똑같은 지금 상황? 생각이에요. 근데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여러 후보들이 정책적으로 훌륭한 분도 계시거든요. 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경선에서 논쟁을 여러 가지 한다면 좀 풍부해질 것 같아요, 내용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를 네. 국민의힘 쪽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에게 설득하고 인정을 받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같이 어떤 사업을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너는 책임 없어 라고 각서 썼다고 그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과거에 보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경선이 시작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비조가 바뀌고 한 건 아닙니다. 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입당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